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얘기하실게요. 저도 있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예, 저는 요새 달러 팔고 엔 사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달러가 여기서 조금 더 강세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외 불균형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순부채가 한 18조 달러인데요. 그걸 미국이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12조 달러는 포트폴리오 적자고요. 그 다음에 한 4조 달러 정도가 그 FDI, 직접 투자, 그쪽에서 적자고 나머지는 기타 투자 적자인데요. 과연 이거를 언제까지 미국 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처음에 삼성전자하고 나갈 때 현대차하고 또 엘렌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LG 방문하고 또 며칠 전에 SK 투자 좀 해달라. 이거 보면 미국이 정말 다급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나 직접 투자가 안 들어가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매달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6월 기준으로 보니까 달러 지수가 한 28%, 물론 기준 연도는 어떻게 다르냐 다 다른데요. 28% 가대평가됐고 엔화 가치는 40% 역사상 최소 가소평가됐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적정 수준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균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IMF가 2027년까지 세계 장기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니까 올해는 좀 올라갑니다. 근데 내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비중 계속 축소해요.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달러 가치가 좀 오를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뭐 굉장히 불확실한 이야기고요. 제가 전 그 연준 의장이 누구였었죠? 앨런 이전에 버냉키. 그 버냉키 경제학 언론화 가지고 저희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책 보면은 이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대화가 있어요. 아니 할머니하고 손자 대화. 할머니가 손자한테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아버지 소원이 그 아들들한테 신발 한 켤레를 사주는 게 소원이었단다.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왜 아버지가 신발을 못 사줬는데요? 돈이 없었다. 아버지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 되잖아요. 어떤 직장 다녔는데요? 그래서 신발 공장 다녔단다. 신발 공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 신발 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손자가 물어보니까 할머니 대답이 경제라는 때로 그런 때도 있단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그런 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저는 IMF 전망을 보면서 미국 경제 불균형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달러에 대해서 진짜 완벽히 교수님하고 전망이 같고요. 실제 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미국이 어쨌든 무역 적자가 너무 계속 경신하고 너무 많아지고 있고 무역 수지가 그리고 재정 적자는 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양적 긴축하겠다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니 재정 적자가 이렇게 많으면서 양적 긴축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다고 미정부가 우리가 돈을 덜 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정치 메커니즘상 그럼 어떻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안 되는 가장이 자꾸 더 큰 카드 돌려서 이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 몇 달 6개월 전인가 한도 인상할 때도 한도 인상 안 해주면 우리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빨리 더 돈 찍고 더 빚을 내게 해줘야 우리가 재정이 돌아간다. 근데 어떻게 달러가 계속 강할 거라고? 다만 달러가 뭐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니까 뭐 원자재 결제할 때도 사용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더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일 높은 게 미국이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물론 뭐
아주 신흥국까지 치면 아주 더 높은 데도 있지만 주요국들 중에서는 미국이 제일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야 계속해서 뭐 진짜 뭐 그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와중에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나 오로지 지금 다 신뢰다. 최근에 시장 움직인 것도 다 신뢰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 이제 그래프를 그린 에드워드 야드니는 네네. 아 야드니는 좋게 보더라고요. 그 S&P 500이 바닥을 쳤다고 쳤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달러는 좀 특수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피셔 생각이 네네. 먼저 아니요 저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도 네. 물론 다 안 좋으니까 중국도 더 떨어지고 하겠지만 사실 뭐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가가 계속 올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부양적으로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을 따졌을 땐 그래도 중국이 훨씬 더 아직 부양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룸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뭐 민간 부채 적어도 중국은 민간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지는 않았다 미국처럼. 미국은 2008년에 발생한 민간의 부채를 다 정부가 떠안아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 물론 미국은 중국도 부동산 경제 뭐 다 그렇죠. 뭐 부동산으로 경제 만들고 다 했지만 실제로 이게 그래도 2015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름 관리를 그러니까 뭐 돈 찍어서 그냥 뭐 다 막아주고 이러지는 않더라. 그래도 관리를 하더라. 또 하나는 아까 원자재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이 바뀌었죠.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 세계의 주축이 인구로 따졌을 때 아시아가 될 거냐 미국으로 될 거 미국이나 선진국이 될 거냐. 그럼 지금 중국하고 아시아 인구만 해도 선진국하고 하면 비교가 될 수 없게 2050년까지면 아시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흥국들. 그럼 그 신흥국들, 그 성장하는 신흥국들 아무리 뭐 선진국들은 침체를 더 하겠지만 성장하는 신흥국들은 인구가 엄청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 이거 인구 예상은 뭐 거의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제 또 이제 뭐 베트남이 됐든 뭐 이제 그런 신흥국들은 그만큼 또 이제 그 개발할 때 예전에 중국처럼 그런 원자재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죠. 물론 뭐 중국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에 원자재라는 한정된 재화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서비스로 뭐 IT 막 이런 인터넷 뭐 개발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세상인 것처럼 사실 그게 없다고 해서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닌데 이제 너무 막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끝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결국에 인간한테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제가 왜 달러가 특수통화라고 생각하냐면 네네. 참 예측이 너무 빗나가서 제 스스로가 근데 캠피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너무 장기적인 범위의 기간의 일을 앞당겨서 좀 생각하면 뭐 현재 뭐 물론 투자의 지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내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좀 미스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논리를 저는 단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엔 환율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못났냐? 누가 더 잘났냐? 주로 못났냐 하죠. 근데 내년까지는 유로존이 못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못 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머징이 못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롱텀리 보면 결국에는 뭐 생산하고 소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리쇼링 또 법인세 인하 그리고 해외 FDI 유치 지금 우리나라 땅에 수십 조의 지금 공장 건설한 게 아마 파주의 LG LCD 공장 이외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탑 10, 탑 20 기업들 중에 생산량이 혹은 수출량이 증가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아까 말씀 나눴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고용시장만 해도 경직성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고 노조가 있지만 어쨌든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우리나라는 1000명 채용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200명 채용하고 좀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의 경직성,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 그다음에 혁신성장의 엔진을 돌리기 위한 지난 7, 8년간의 빅테크들의 엄청난 캐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으로 가는데 상당히 탄탄한 어쨌든 파운데이션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달러 강세의 기본적인 어쨌든 펀더멘탈이다. 단기적인 텀으로 보셨을 때. 네. 그래서 생각에는 아주 롱텀리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 3년까지는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 잠재 성장률의 차이 이런 부분도 미국과 기타 국가, 기타 선진국, 또 기타 신흥국, 나머지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덜 못난 사실 국가 부채로만 따지면 일본이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일본은 아직 물가가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에너지의 네, 취약성이 네. 이게 뭐 푸틴이 개과천선에서 발을 뺄까 이거를 집요하게 결국에는 유럽의 어쨌든 입지를 높이는 가스 에너지 어쨌든 게임을 계속 위험한 게임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일단 경제 문제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부품 소재 공급을 스플리트할 분립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거는 결국엔 크고 작은 소음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환율이 셉니다. 소프트 파워, 지적재산권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깡패거든요. 이런 부분도 쉽게 달러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 힘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프간에서 한번 데미지도 했고. 아니 저 러시아를 규제하는데 따라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유럽 몇 개 국가예요. 인도 실익 챙기고 있죠. 남아하고 브라질 참여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 바이든이 사우디 갔는데 둘이 악수한 것 보니까 이렇게 주먹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다. 예, 그리고 사우디가 요새 미국 가끔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원유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데 그걸 달러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사실 그 기축통화된 거는 74년에 사우디가 원유 수출을 하면서 그걸 달러로 결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미국의 힘이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미국 힘이 축소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만 하느냐. 근데 우리 투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거 고정 투자 보면은 고정 투자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적자산 투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 투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하고 특히 지적자산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내 투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해외 투자를 늘린 것은 우리 경상수지가 98년부터 계속 확장하고 있죠. 경상수지가 확장하니까 그건 금융개혁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외 증권 투자로 나오고 해외 직접 투자로 나가죠. 근데 그 가시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거 소득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예요. 좀 우리가 미국 채권, 다른 나라 채권 사가지고 이자를 100억 받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채권 사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100억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죠. 그 돈이 결국 우리 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나면은 당연히 금융계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따지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전쟁을 보면서 뭐 내 친구 아니면 앞으로 다 몰수야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러시아 자산을 다 동결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저는 이건 뭐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나랑 친구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편 먹지 마.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반도체 뭐 이것도 그렇고 그런 걸 자꾸 하는데
그럴수록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정말 내 친구 아니면은 저기 내가 싫어하면 다 뺏을 수 있어 라고 된다면 누가 앞으로 수출해서 번 돈을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다 계속 넣어놓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이제 그런 외환보유고를 그냥 뺏어버렸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과연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채 문제, 뭐 일본은 아무튼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수지가 일본은 굉장히 그래도 훨씬 양호하고 미국에 비해 뭐 엄청나게 양쪽은 부채도 많고 경상수지가 사실은- 줄고 있죠 지금. 예, 줄고는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디플레이션 90년대 그 부동산 버블 이후에 디플레이션 기조가 길었기 때문에 진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그 걱정을 아직은 저는 그러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뭐 좀 우리도 좀 비슷한 걸 더 경험해보고 하자라고 물론 속으로는 겁이 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고비 풀린 인플레이션은 당면한 과제인데 현실인데 언제까지, 심지어 이제는 뭐 반세계화를 추구하는 듯이 거의 트럼프가 하던 정책을 똑같이 바이든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사실은 다 미국 편에 안 붙고 그런 신흥국들이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지금 달러화 수준 자체는 지속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다 쓰기 위해서 바깥 나라에 이제 물가를 높인 것과 마찬가지고, 그 바깥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물가가 이제 높아져서 수요가 그 파괴되고, 미국에 팔면 달러가 비싸니까 훨씬 많이 벌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자원들이 이제 모이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를 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죠.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적자 수준과 달러화의 이제 그 강한 높은 이제 환율은 유지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통화 가치를 너무 또 이 국제 수지만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은 이런 뭐 그 중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뭐 GDP 한 마이너스 2% 정도라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런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 불가능하고 계속 가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긴축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그 물가가 많이 오른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난거나 똑같은 이제 원인의 그 다른 현상일 뿐인데 긴축의 이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달러의 그가 경상수지 이외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주의에 반대되는 시각에서 보자면은 미국은 미국의 달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통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산 수단, 굉장히 매력적인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뭐 통화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GDP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장률은 뭐 과거만큼 이제 높지 않고 생산성도 높진 않지만은 어쨌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미국 어떤 경제 안정성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어떤 그 돈 버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상대적이지만 탁월하더라는 것이 이제 반복해서 확인됐다. 이런 점들은 경상수지 적자에 필요한 돈을 미국이 계속 이제 다른 나라들이 빌려주게 되는 뭐 그런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달러 가치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과 동일하게 최근에 엔화가 상당히 이제 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상승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어제는 뭐 51선인가 이제 걸려가지고 또 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엔화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특히 이제 장기 금리가 사실상 정점을 쳤다라고 이제 신뢰할 만하다면은 엔화는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만하고, 그렇다면 엔화는 굉장히 좋은 통화냐? 뭐 좋은 통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사이클 자체가 뭐 그렇다고 보고요. 유로화는 어떠냐? 페리티가 이제 한번 무너졌는데 그 밑을 이제 지금 뭐 이제 가을 겨울을 생각하면은 유로화는 훨씬 더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유로화에 반대되는 베팅에서 우리가 위험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 이제 여름 정점 대비 유로화가 지금까지 한 30 몇 퍼센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로 뭐 20% 넘게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통화가 물론 지금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교역 조건 쇼크를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은 전년비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상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적응해 나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긴 했지만은 지금 정도까지의 유로화 절하면은 그런 교육 조건 쇼크는 상당히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봤을 때 주요 통화가 역사적으로 25% 이상 한 사이클에서 절하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달러가 그만큼 지금 고평가된 측면도 있죠. 그런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또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바깥이 먼저 침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침체에 빠지고 이게 다 달러 강세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이제 달러가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라기보다는 엔화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반등하는 뭐 그런 추세라고 보고 글로벌 달러라는 측면에서는 대표님도 미국 외적이 먼저 그러니까 미국 바깥쪽이 먼저 침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가 약세로 도는 것은 아니고 침체에 빠졌을 때는 달러 강세로 반응하는 경우가 더 우세하고 다만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할 전망이 이제 서면은 그때부터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죠. 예, 경기 침체에도 지금 통계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통계상하고 이제 질적 차이인데 미국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유럽 플러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럽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보다 좋은 거예요. 통계상으로는. 근데 내년에 저는 IMF가 이번에 그 경제 전망 계속 하향 전망하고 계속 낮추고 있는데 내년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제일 많이 낮췄더라고요. 원래 4월달 전망 5월달 했나요? 5월달에 한 것보다 이번에. 저도 IMF 전망을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 나올 때 보면 항상 미국이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와, 미국에 대한 진짜 그 믿음이 강하구나. 근데 과연 정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냐.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진짜 잡을 능력이 있어 없어가 될 텐데 향후 이제 그런 방향성이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교수님 전망하시는 것처럼 침체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려온다면야 오히려 저는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재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뭐 또 양쪽 하나 하면 되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망이 사실은 진짜 잡히는데 어떻게 조금 시간을 이렇게 조금 쪼개서 본다면 정말 구조적인 장기 어쨌든 펀더멘탈의 변화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중간 미드텀 조금 더 뭐 내년 상반기까지의 쇼텀 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이제 달러가 좀 더 왜곡되는 거죠. 더 왜곡될 수 있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환율은 누가 못났냐의 게임인데 말씀하셨잖아요. 중상주의적으로 보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내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세계 표준을 쥐고 있고 적어도 5년, 뭐 길면 한 10년 그런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의 소프트 파워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달러 가치를 떠받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은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소프트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법률 제도나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에서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랭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0위권 밑에 그 순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좀 인구가 구조적으로 뭐 일단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어쨌든 높은 국가 부채에 그동안은 이제 대외 자산이 그거를 이제 상쇄시켰지만 대외 자산 규모가 줄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날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엔화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수도 있다. 저는 뭐 엔화의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더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